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포이스 경제훈풍 시작합니다. 경제훈풍은 최근 경제 이슈를 다루는 동시에 이 돈의 흐름을 쫓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돈의 흐름과 부의 이동 경로를 주제로 한 담론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이 시대 최고의 경제학자죠. 리엔경제연구소 곽수종 박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박사님 평소에도 방송도 같이 하면서 늘 존경해왔습니다. 예, 근데 최고의 경제학자는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최고의 경제학자 저는 진심으로 생각합니다. 이 복잡한 경제와 금융시장을 꿰뚫어 보시는 해안을 가지고 계시고 늘 좋은 말씀해 주시는데 이번에 신간 내셨어요. 네. 자본주의의 적은 자본주의. 예. 제목 굉장히 의미심장하고 좀 어렵다 생각이 드는데 네. 이 판 시리즈가 나온 지 한 10년 만이죠. 그렇죠. 2012년에 예. 세계경제 판이 바뀐다. 한국경제 판이 바뀐다. 이거 판 시리즈 내면서 굉장히 히트를 쳤었는데 아직 죄송합니다. 다 못 읽어봤어요. 간단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뭐 자본주의의 적은 자본주의다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자기 자신을 잘한다고 하지만 네. 잘 모르는 게 또 자기 자신이잖아요. 맞습니다. 자본주의의 시작을 가장 가깝게 내려가면 젠틀이 소위 말해서 지주계급들이 네. 일으켰던 권리청원부터 시작해서 권리장전에 이르러서 조지 1세 때 이루어졌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명예혁명. 네. 이게 소위 정치제도와 함께 자본과 지주계급이 일으켰던 하나의 자본주의적 시작점이라면 네. 이 뒤에서 나타난 게 이제 사회주의 혁명이었죠. 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근데 결국 자본주의가 사회주의를 이겨낸 거 아니겠습니까? 1991년 구소련이 멸망하면서. 네. 그럼 자본주의가 이제 최고 승자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인데 지금 경제 상황을 놓고 보면 과연 이 자본주의가 제대로 된 자본주의인가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또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양극화 그렇죠. 문제라든지 저출산 문제라든지 기술 발전의 속도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과연 미래 세계에 어떤 영향을 줄까라는 의미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스템적인 체킹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이게 역사적으로 이 고찰부터 시작해서 네. 정말 심오한 뜻을 일단 펼쳐주셨는데 네. 이 저서가 굉장히 두꺼워요. 예, 한 600, 어마어마하게 하실 말씀이 많고 10년 동안 쌓아두셨던 말씀을 이제 저희가 이렇게 담았는데 한 10번 더 써야 됩니다. 그러면. 농담입니다. 이 저서를 간단히 앞에 저 서론 쪽을 보니까 네. 이 커뮤니티와 대중 간의 관계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지금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본주의가 어떻게 변형이 되면서 지금 이 시간에 변화의 시점을 맞고 있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네. 특히 이제 과학이라든가 공학의 발전, 그 국가 간의 관계성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자본주의의 어떤 틀이 많이 변형이 되고 네. 또 다른 뭐 점프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을 좀 간단히 좀 설명해 주세요. 요즘 화두가 여러 가지가 나오죠. AI도 나오고 네. 뭐 암호화폐도 나오고 이런데 핵심은 제가 볼 땐 탈중앙한 것 같아요. 탈중앙화. 이 과학과 기술과 문명이 발전하면서부터 이 개인이라고 하는 개념, 기업도 개인이죠. 그렇죠. 가게도 개인이고. 법인이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개인들이 가져가야 될 책임의 권한과 범위 그리고 밀도 이런 것들이 상당히 급속하게 변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정부라는 것과 이렇게 소통을 이루어야 되는데 네. 정부의 기능이 과연 이런 그 미시적인 그러니까 개인들의 이해관계에 합당할 만큼 소통을 이루고 있느냐. 또 네. 개인 안에서도 기업이라고 하는 공급자 측면과 예. 수요자라고 하는 개인의 측면에 있어서 소득이 발생하고 고용을 하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의 또 소통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런 점에서 놓고 보면 탈중앙화라는 것 또 나중에 그 각자 도생이라는 단어도 제가 쓰는데 네. 이런 의미의 그 용어들이 지금 상당히 혼란스럽게 어지럽게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소통을 좀 더 강화해야 되는 시점이 자본주의의 적은 자본주의다라고 하는 그 의미의 핵심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탈중앙화 그러니까 일단 뭐 블록체인도 그렇고 사실 뭐 그런 시스템들이 네. 굉장히 많은 그 지금 말씀하신 거에 변형된 그 결과물의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 생각이 드는데 이 말씀하신 게 결국은 제가 뭐 조금 읽어보면 재편에 대한 어떤 해안 이거에 대한 탐구를 말씀하신 게 아닌가. 지금 이제 판이 바뀌고 있다. 그렇죠. 뭐 20년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거에 대한 본격적인 말씀 담론이라고 생각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20세기 중반 이후에는 뭐 국제 정치 질서가 뭐 굉장히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 지금도 바뀌고 있고 특히 국제 정치를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소련이 붕괴하면서부터 이제 시작이 됐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미국이 이제 글로벌 리더로서의 어떤 예전 같지만 이제 군사력이라든가 이런 힘의 원리를 통해서 이제 했다고 하면 이후로는 굉장히 뭐 계속 바뀌어 왔고 지금도 바뀌고 있고 네. 이런 변화가 앞으로 어떻게 좀 진행이 될까? 이제 중국이라는 변수도 있고 인도라는 또 떠오르는 부상하는 국가도 있고 네. 이 관계성에 대해서 정말 늘 좀 궁금하고 앞으로 빠른 시간 내에 좀 어떤 재편이 될 것이다라는 네. 생각 저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 피터 자이안이 쓴 각자 도생에 보면 이런 질문이 핵심입니다. 미국 없는 세상을 생각할 수 있을까? 미국이 만약에 글로벌 리더십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뺏긴다면 세계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제 미국이 없는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피터 자이안의 피터 자이안. 예, 각자 도생이라는 책은. 예.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아이젠하워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아, 미국은 군산복합제 경제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망할 것이다라고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또 역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군산 복합적 체계이기 때문에 망할 것이다.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 경제력, 경제력을 네. 바탕으로 한 군사력. 이거를 계속 이끌고 가려고 하면 제국주의적인 그 포메이션, 위상은 포기할 수 없을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거대한 섬으로서, 외딴 섬으로서 세계와 소통하지 않고 혼자서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이게 아마 미국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질문인 것 같아요. 1차 세계대전도 그렇고 2차 세계대전도 그렇고 세계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관여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할 수 없이 관여를 했잖아요. 뭐 모든 전쟁에 관여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근데 본인은 관여하고 싶지 않았는데 할 수 없이 관여했다라고 표현을 하니까 과연 미국이 없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될까를 놓고 네. 이게 판이 뒤집히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글로벌 질서를 이렇게 미세 조정하는 것이냐 막 그거를 좀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팬데믹 이후에 유발 하레리도 그런 이야기 했지만 팬데믹 이전과 이후의 세계의 판이 또 바뀌지 않겠는가. 지금 그런 양상이 보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점에서 지금의 글로벌 질서의 변화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이건 아마 한 세기의 그 발전 방향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판단이고 생각이고 상상력의 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경제학의 뿌리는 그래서 이제 철학이다. 철학의 근원을 오히려 바꿔서 철학의 근원을 둬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어떤 측면을 보셨을까요?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떠한 경쟁을 통해서라도 내가 윈하면 승리하면 그걸로 끝나는 체계입니다. win or nothing이라고 하는 그렇죠. 그런 체계죠. 네. 근데 거기에 철학적 근거와 바탕이 없으면 즉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 나눔에 있어서 자유와 평등과 발개라고 하는 이런 정신을 어떻게 사회적 정의라고 하는 개념으로 만들 것인가라는 문제를 제대로 갖고 있지 않으면 서프라임 사태에서 보듯이 이 월가의 탐욕과 인간의 욕망이 끊임없이 생존 문제를 건드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굉장히 뭐 심오한 생각이 여러 개 좀 많이 듭니다.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셨군요. 좀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각자 도생이라는 화두가 네. 이 책에 여러 가지 화두가 있는 중에 가장 눈에 띄는 화두 중에 하나인데 각자 도생이라는 게 블록체인 탈중앙화도 생각이 나고 또 권력의 분배도 생각이 나고 재화의 분배를 다시 정해야 된다는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떤 의미가 좀 담겨 있을까요?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의 각자라고 하는 각자는 예. 정부와 기업과 개인이라고 하는 경제 세 주체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정부라고 하는 것은 좀 더 거시적으로 놓고 보면 국가라는 개념이 되겠죠. 근데 그 국가를 구성하는 것은 역시 정부 요소도 있지만 개인과 기업이 있는데 그렇죠. 지금 형태를 놓고 보면 새로운 디지털 정보통신 산업의 발전, AI의 발전, 미래 바이오 산업의 발전, 이런 우주 항공의 발전, 이런 모든 것을 놓고 보면 지금 과연 기업이 주도를 해나가는 게 맞겠느냐, 아니면 개인이 상장력과 창조력으로 세상을 바꿔가는 게 맞겠느냐, 이제 이런 문제를 놓고 보면 결국 각자 도생이라는 것은 세상의 그 무질서함이 시작되는 시점에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의 질문인 것 같다. 근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줄 사람은 없는 겁니다. 부처님도 줄 수 없고 그렇죠. 하나님도 줄 수 없고 예. 우리 스스로가 판단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각자 도생에 대한 답은 어디에 있겠는가. 말은 각자 도생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각 국가별 이해관계가 또 개입이 되기 때문에 신제국주의 형태로 또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그렇죠. 우리가 보다시피
정치적인 의미, 그다음에 보호무역 정책의 그 확장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할 때 미 연준이나 다른 재무부의 재정 정책이 과연 미국의 각자 도생을 생각한다면 그러면 유럽 국가들은 어떻게 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토에 가입하는 문제를 놓고 결국 발생해 버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미국이 이런 식으로 그냥 너희들 알아서 해버리게 되면 각국의 입장들은 어떻게 변할 것인지는 상당히 혼란스러울 것이다. 네. 지금 일본 엔화도 상당히 사상 최대 38년 만에 그렇죠. 최저 현상 아닙니까? 최저죠. 만약에 일본 엔화가 저런 식으로 가다가 급등을 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세상이 아마 동남아시아 경제 국가들은 상당히 곤란스러울 겁니다. 엄청 타격을 예. 이제 그런 의미에서 각자 도생에 지금 판이 바뀌고 있는 세상이니까 미세 조정이 아닌 것 같다. 그렇죠. 그럼 이럴 때 각 국가들 정부들은 어떻게 해야 되고 기업과 개인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군요. 생각을 하면 할수록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각자 도생이라는 박사님이 쓰신 거 보고 지금 각자 도생이 새로운 권력들의 라이징이 아닌가 떠오르는 권력들. 예를 들면 빅브라더들 IT 기업들은 정말 가면 갈수록 큰 형님들 말 그대로 큰 형님들만 권력을 가지는 그 판에서의 권력을 가지는 주체로 떠오르고 있고요. 그다음에 AI 반도체 그 뒷단에 있는 반도체 업체들도 사실은 소수의 업체들만 살아남는 구조로 가고 있어요. 지금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이런 조짐들이 사실은 또 다른 권력의 이동으로 그 권력의 주체가 아주 축소되고 아주 극소수만이 가질 수 있는 걸로 가고 있고, 그다음 미국은 미국대로 지금 세계 질서를 관장하는 게 여러 장단점이 있었잖아요. 세계화라는 명목하에 그 세계화를 끊는다는 쪽으로 자꾸 가고 있죠. 말씀하신 그렇게 하다 보면 각 주체들이 이제 각자 도생을 해야 되고 미국이 질서를 잡아주다가 미국을 편드는 건 아니지만 미국이 질서를 잡아주다가 각자가 해야 되는 역할이 다시 부각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이런 판국에서 이런 이제까지 100년 동안 이어졌던 이런 판이 변화가 되면 어떤 포지션을 잡아야 되는지 그게 이제 고민스럽다. 그렇게 바꿔 말씀드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잘 설명해 주셨네요. 예. 근데 이제 이 기업이라고 하는 역할이 좀 더 중요해질 것 같아요. 말씀 주셨지만 가면 갈수록 자본의 역할이 더 커지면 커졌지 작아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어떤 갈등 관계, 원하청가 이런 문제들이 많이 드러날 것이고 뭐 당장 말씀하셨지만 그런 의미의 영어로 표현하면 빅브라더스라고 저희들이 표현하거든요. 뭔가 모르게 자기의 이해관계만을 주장하는 대기업들의 행태를 원래대로 그냥 표현하면 빅브라더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걸 아주 아름답게 표현했잖아요. Magnificent Seven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측면을 놓고 보면 자본주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적 스스로를 우리가 만들 수 있다 이제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박사님 책 중에 보면은 이 철학적 의미도 많이 담겨 있는데 제가 되게 매력적으로 느낀 게 지금 나오는 테크니컬 포인트들, 그러니까 인더스트리 테크니컬, 굉장히 산업 변화, 기술 변화, 과학의 발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셨어요. 그게 저도 그게 가장 큰 변수라고 생각하는데 과학이 발전하면서 산업과 기술 인더스트리 4.0을 지나서 인더스트리 5.0으로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굉장히 어떤 의미인지 굉장히 궁금했고요. 두 번째는 지구와 우주 비즈니스의 창출, 대표적으로 테슬라 창출을 위한 인프라 산업의 투자가 굉장히 주목할 만하다라고 말씀하셨고, 세 번째가 그래서 미래 경제학이 출현할 것이다. 이제 이 경제학의 넓게 보면 한 200년간 애덤 스미스부터 이어져오던 경제학의 그 전통 경제학이 판이 바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세 가지 굉장히 심한 주제들인데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세요. 아담 스미스의 국보론이 나온 게 미국 독립이 이루어졌던 1776년입니다. 그 전에 이제 명예혁명이 일어났었고요. 젠틀에 의해서.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혁명은 어떤 자본가다, 노동자다 이런 어떤 신분적 계급의 어떤 갈등 관계와 함께 하지만 그것은 핵심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해서 새로운 산업의 동력을 만들어냄에 따라서 그 전까지 석탄을 사용하던 시대에서 석유에서 전기로 이런 동력의 변화가 산업혁명의 또 다른 하나의 계기가 됐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AI다, 양자 컴퓨팅이다, 바이오 산업이다. 조금 전에도 바이오 산업의 그 신약 개발 이야기들을 하시던데 그런 것들이 왜 이루어졌을까라는 점을 궁극적인 점을 제가 이렇게 찾아보면 결국은 우주로 가기 위한 게 아닌가. 지구 안에서의 물론 바다가 아직 70%라서 바다에 대한 것도 궁금하지만
테슬라, 에론 머스크가 테슬라가 스페이스 X 산업이나 스타링크 산업을 하는 이유가 뭘까? 우주로 가는 동안에는 모든 것들이 스스로 AI적인 컴퓨팅이 가능해야 되고 그렇죠. 속도가 빨라야 되고 그래서 새로운 남성 우주인이 존재만 하다가 여성 우주인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이제 동물도 실어서 보내기 시작했고 식물도 가져가서 실험해 보기도 했고 이런 것들은 아마 21세기 이후에는 우주의 어떤 개발을 위한 시대가 되지 않을까. 거기에 필요한 인프라를 우리가 단순히 AI 또는 양자 컴퓨팅, 바이오 산업 그렇죠. 이런 표현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우주 산업이 결국은 그 저변에 이 기초 산업을 깔고 있던 것들이 방금 말씀하신 AI부터 시작해서 바이오 인더스트리까지 네. 다 들어있다. 예. 아, 그런 시각을 가지고 계시군요. 미래 경제학은 그럼 그걸 중심으로 재편이 된다. 이게 그러면 이 화두 자체들이 다 바뀔 수밖에 없겠네요. 그럼. 그렇죠. 네. 그래서 그동안 이 지구 안에서 네. 육상, 해상, 네. 공중 이런 공급망을 가지고 있던 경제학에서 이제는 우주와 지구 간의 어떤 교류, 공급 이런 새로운 아마 경제학적인 개념, 철학적인 개념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벌써 뭐 달 남극에 있는 물을 빙하를 어떻게 깨서 수소로 만들어서 이 수소 연료를 해서 화성까지 가는 전초기지 삼아서 달을 개발할 것이냐 같은 아이디어도 에론 머스크나 나사 쪽에서는 아주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 수백 가지 기초 산업이 뒷받침돼야 되고 그렇죠. 기술이 뒷받침돼야 네. 된다. 아,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종합적인 경제 프로젝트가 여기서 이제 나올 수 있다. 네. 그럼 이제 조금 더 이제 금융시장으로 돌아와 보면 이런 경제의 판이 바뀌는 속에서 이 금융의 판도 사실은 바뀌고 있어요. 2008년 이후로 정말 경제 위기, 금융위기 이후로 저금리 시대가 이제 종결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서 이제 생산성과 적자 증가로 인해서 중립금리가 요구되게 되고 중립금리라는 게 진짜 노말 금리예요, 진짜. 네. 노말 금리의 수준이라는 게 이전에 뭐 예를 들어 5%였다 그러면 이게 이제 완전히 바뀌는 거잖아요. 이제 6%, 7%, 8% 더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 시점을 가지고 굉장히 이 갑론을박이 많은 것도 그렇고요.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을 야기하지 않고 잠재 성장률을 좀 끌어갈 수 있다면 회복시킬 수 있는 게 그런 정책들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연준의 앞으로 그 금리 방향이 과연 큰 판에서 또 변화가 우리 상식과는 달리 변화가 있을 수가 있을까? 2%대 금리 연준 금리는 볼 수가 없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의 그 앞단의 이야기죠,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당장 우리가 팬데믹으로 인해서 예. 통화를 많이 풀었다가 이제 그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금리를 급격히 올리고 지금 통화 정책의 양적 완화를 이제 다시 걸어들이는 긴축으로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인플레이션을 잡느냐 안 잡느냐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사실은 그 내용을 한번 비껴서 보면 기후 환경 변화로 인해 가지고 아마 중국이나 한국 철 제품에 대한 수입 가격과 관세가 엄청나게 매겨질 것입니다. 그다음에 지금도 중동에 일어나고 있는 지정학적인 불안 요인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다음에 기후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곡물 가격 상승도 상당히 있을 것이고 그렇죠. 아직까지도 공급 사슬이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조그만 외생 변수가 틀어져 버리면 공급 사슬이 또 붕괴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야기할 수 있는 요인은 비단 금리 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물가를 좌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가격 구조, 구조 개혁의 문제, 가격 정책, 재정 정책 이런 모든 정책들이 함께 어우러져야 되는데 과연 그런 미 연준의 역할만으로 가능하겠느냐 이 질문이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미래 문제는 지구 비즈니스에서 우주 비즈니스까지 확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예. 이거를 과연 대기업과 중소기업, 부품 소재 장비를 하는 중소기업과 어떤 그 금리 차이나 또는 정부 지원의 보조금의 차이를 가져갈까 이런 모든 문제들이 과연 중앙은행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인가 결국은 탈중앙화 되어 가지고 각자 개인이 알아서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모든 문제들이 지금 한꺼번에 쏟아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혼란스럽다. 근데 그게 너무 복잡하니까 단순화시켜서 연준의 역할은 금리 인상인가 인하인가 지금 금리 인하 뭐 한 번 할 것이다 두 번 할 것이다 이 이야기 가지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죠. 굉장히 말씀 들어보시면 그거를 따져보는 거는 굉장히 아주 작은 얘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죠? 예. 작은 얘기고 이 판 전체가 바뀌려면은 사실 이런 금리 인하 지금 당장 금리 인하 인상 문제가 아니라 이 역할 미국의 역할이 어떻게 갈 것인가를 좀 봐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박사님 책 선정해 주셨습니다만 이 책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보면. 그 책의 408페이지에 보시면 예. 그 애플이나 아마존이나 이런 소위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네. 처음 IPO를 했을 때 우리가 만약에 $1,000를 구매를 했으면 지금 2024년 현재 2023년 현재입니다. 책을 쓸 때니까 얼마쯤 돼 있을까라고 그 계산을 해봤어요. 제가 네. 유상무상증자다 포함해서 60억 정도 돼 있더라고요. 천만 많은 원. 것은 $100 $1,000 100만 원인데 100만 원인데.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 앞으로의 이런 그 제가 말한 연준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정부의 역할에 불과한 것이지 각자 알아서 투자하고 각자 알아서 가는 건데 그렇게 놔둬버리면 철학적 개념이 없으면 양극화가 심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또 사회주의 이야기가 또 나오겠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자본주의의 적은 자본주의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던 겁니다. 심한 얘기를 좀 더 듣고 싶은데 시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각자 도생이라는 말 굉장히 저는 의미심장하게 다가왔고요. 각자 도생의 그 각자에 대한 얘기들을 조만간 다시 한번 좀 풀이해 주시기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오늘 경제연풍 리엔 경제연구소 곽수종 경제학 박사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나지 않은 여정, 변화의 물결소. 우리의 질문은 계속될 것입니다. 거대한 역사로 읽는 인간의 욕망과 부의 흐름. 새로운 부의 미래를 알려드립니다. 자본주의의 적은 자본주의.